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오늘은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필드에 계실 때 서로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만나요? 네. 누가 선배예요? 장인수 기자가 선배고. 연식을 딱 봤을 때 연식을 딱 뵌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 유명하시고 네. 워낙 이제 최전선에서 김건희랑 네. 목숨 걸고 서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죠. 예, 진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열심히 생각해 보니까 명품백 사건 네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신호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뻔뻔하게 또 투표하러 막 나가던데, 이 사람들은 진짜 양심이 있는 건가, 염치가 있는 건가, 어떻게 같은 인두껍을 쓰고 이렇게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찬찬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분께도 그렇고 저희가 추천드릴 광고 상품이 있어서 두 가지 광고 상품 먼저 소개해드리고 빠르게 저희가 정치평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저희가 이제 처음 소개해드리는 상품인데요. 제목이 재밌어요. 당당 때문에. 당당 때문에. 뭐냐면 식약처에서 식후 혈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은 당당 때문에 이게 당 때문에인 것 같아요. 당이 높다. 네, 당이 높다. 당 때문에. 그래서 당당 때문에 이런 건데요. 다가오는 여름철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날씨는 따뜻해지고 활동량은 늘어가는데 식후의 급피로감, 잦은 공복감, 체중 증가는 계속된다? 그러면 지금이 바로 혈당 습관을 바꾸셔야 할 시기입니다. 100% 식물성 건강기능식품인 당당 때문에는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나잎인 줄 알았더니 바나바잎이네. 예, 바나바잎 추출물 성분인 코로솔산이 일일 권장량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4대 항암약초로 불리는 꾸지뽕나무와 여주,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구아바잎, 뽕나무잎, 이눌린 성분으로 혈당을 잡는 돼지감자 추출물까지 당에 좋은 재료만 엄선해서 담았습니다. 네이버 최신 구매 리뷰가 있는데요. 10년 동안 당뇨로 늘 고생이었는데 꾸준히 챙겨 먹으니 상태가 좋아져서 계속 재구매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글 있고요. 다른 제품 먹다가 당당 때문에로 바꿨는데 검진 갔다가 담당 선생님한테 당 수치 조절 잘했다고 칭찬 들었습니다. 이 상품이 상당히 영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 웰스앤헬스가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혜택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성입니다. 9개월치 180호인데요. 6개월치 구매하시면 열흘분 10포를 더 추가로 챙겨드립니다. 6개월치고요. 모두 180호입니다. 네이버 웰스앤헬스 검색하셔서 당당 때문에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을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 증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을 조절할 수 있는 혈당 조절하는 그런 상품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글루타셀 스프레이. 요거 박형광 기자 애정하는 상품인데. 자,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글루타셀은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민감해진 피부는 긁을수록 더 긁고 싶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한번 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린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하는데요.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200ml 제품을 구매하시면 1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준비한 100ml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증정합니다. 오래오래 긁어왔다 이러신 분들은 자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대용량 구입 망설이신 분들 꽤 많으신데요. 요때 100ml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이 나가니까 요 살 때 괜찮으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년간 한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제품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피부가 특히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상품은
제가 박형광 기자 얼굴의 변화를 느껴요. 매주 나올 때마다 피부에 변화가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장인수 기자도 뿌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구성이 시작하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저거 꽃 그림 있는 저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가는 상품이라서 함께 구매하시면 휴대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수시로 뿌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투표하셨습니까?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사전 투표. 네. 그 투표소 분위기 어땠어요? 이번에 평일이었잖아요. 사전 투표. 근데 저도 약간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네. 점심 시간에 줄이 진짜 엄청 길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신촌에서 사고 났잖아요. 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기표 이거 다 사고 나서 네. 기표소 들어가는 그 줄을 이제 한 거예요. 다 네. 확인하고 나서 네. 종이는 다 주고. 근데 이게 건물 바깥으로 이제 넘쳐 나온 거잖아요. 아, 예. 네, 제가 간 곳은 이제 주민센터의 3층이라서 예. 계단까지 이렇게 줄줄 타고 내려오니까 예. 바깥으로 안 나갔는데 예. 이게 신촌 아, 거기서도 그렇게 좋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실내에서 관리를 해요. 아, 실내에서. 네, 예. 어차피 못 가게 딱 잡아놓는데 네. 신촌 거기는 이제 줄이 기니까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1층짜리. 삐져나갔구나. 예. 그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아. 그럼에도 밖에 가서 선거관리원들이 관리를 했어야죠. 못 가게. 근데 그거 들고 이제 줄 서다가 점심 먹으러 간 거예요. 보니까. 네네네. 근데 젊은 층들이 점심시간에 이제 그날 평일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랬구나. 장 기자님은 저도 사전 투표했는데 네. 분위기가 뭐 비슷했습니다. 관내 쪽이 아무래도 저는 이제 마포에서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줄도 길고, 네 그렇게 좀 그걸 배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와 직장이 이제 많은 지역, 직장 많은 지역은 좀 관내 쪽을 조금 그 인원을 늘리거나 해갖고 왜냐면 저는 한 30분이면 되겠지라고 해서 갔는데. 거의 한 30분을 꼬박 줄을 섰어요. 더 걸렸어요. 네, 저는 그래서 중간에 가야 되나? 왜냐면 네. 이제 다음 방송 시간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대충 시간을 맞추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은 선관위가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여의도의 사전 투표소가 여의도동 동사무소 그 주민센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굉장히 길게 서 있고 30분 여기서부터 30분입니다. 무슨 있죠. 에버랜드 이런 데 가면은 네. 뭐 타는 시간 이게 써 있듯이 그렇게 딱 들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투표소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늘려야 근데 뭐 이게 비용과 뭐 세금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는 하나 하여튼 뭐 좀 지혜로운 방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디데이인데 투표 상황을 살펴봤더니 대구가 제일 높습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역시 본투표 들어오니까 뭉칩니다. 그죠? 예,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시 기준으로 지금 대구가 최고치인데 17% 찍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근데 이제 광주 전남북은 투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광주가 제일 낮은데 9.5%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합니까? CBS 기자들 어떻게 예상해요? 저희는 지난 가장 높았던 대선 지난해 77%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막판까지 조금 그거보다 떨어질 것 같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특정 후보가 이제 앞서고 있다. 네. 이게 좀 있어서 근데 이번에 마지막 폭로 좀 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제 윤석열 뭐 편지 대독하고 뭐 이렇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 윤석열. 네. 좀 느슨할 쯤에 나와서 긴장감 주듯이 그래서 저희는 한 80%에 근접하지 않을까. 80%에 근접할 거다. 네, 80% 넘을 수도 있고. 네. 만약에 대구가 저는 그래보거든요. 오전에 굉장히 오전 오후로 넘어갈 때 영남 지방에서 대구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그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표들이 결집할 수도 있어요. 저기는 이제 부정투표 때문에 네. 부정선거한다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 안 하고 본투표에 가겠다고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는 사전투표 하지 않는다. 저도 그 얘기 취재 현장에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뭐 사전투표는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본투표 하겠다. 이제 충남 지역에서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그거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암암리에 상당히 이 부정선거론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기면 되는 것 같아요. 저쪽 진영은. 그냥 아무런 논리적 근거나 증거 예, 없이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믿어주는 것 같아요. 네, 자기 편 얘기. 네. 그러니까 저는 참 납득할 수가 없는데
오늘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있는 원명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기자들이 좀 물었어요.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샤넬백 안 받았다는 입장 그대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국닷 하고 휙 가버렸는데 저거 보십시오. 사진 보면 태도가 어떤 것 같으세요? 장인수 기자님은 좀 만나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씨를. 저 현장에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이명수 기자님 빼고는 김건희한테 가장 많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했던 기자가 저 아닐까 싶은데요. 취재할 때마다 뭐 10번씩도 뭐 전화하고 뭐 문자 카톡 보내고 하니까. 근데 이 답 없었어요? 답이 없고 제가 들었던 사이드로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이 또 김건희랑 친해서 장희수 기자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제 지인이니까 김건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기자는 근데 나를 너무 괴롭힌다. 그냥 뭐 이런 정도. 김건희가 그런 정도만 얘기. 장인수 기자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서로 알긴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죠. 제가 보기에 유튜브 많이 볼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이정주 기자도 알고 다 알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하기에는 장 선배에 비하면 몇 번 시도하다가 텔레그램 몇 번 하다가 끝났는데 저 사실 저희 대선 때 저 마크메를 해보면 저 집안이 유명하죠. 김진우 씨, 김건희 오빠. 그분은 약간 전화 통화하면 전화를 해보란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친인척 전화하면 끊잖아요. 내지는 뭐 문자로 하세요. 받아주더라도 물론 기자들이 감사한 경우 있죠. 왜냐하면 전화를 했는데 왜냐하면 적대적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나랑은 역 포지션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MBC나 CBS가 전화하는데 우파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쵸. 이거 나한테 좌파 놈들 전화해가지고 나 조지려고 하는 거보다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통상 안 받죠. 근데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받아주는 게 기사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기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약간 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시체 말로 감으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수 선배가 대단한 거는 그 역공작을 펼쳤다는 거. 감기는 듯하면서 역으로 같이 간 거죠. 근데 취재 기법이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어지진 못했어요. 많이 매달리진 않았는데 김진우 씨하고 이제 잘 그때 좀 더 깊게 관계를 해서 친해졌으면 김건희 여사도 친해질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제가 너무 허투루 봤어요. 당연히 영부인은 안 받겠지. 저희 선입견을 깨는지. 제가 정치부 10년 하면서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왜 내 전화를 안 받을 거라 내가 예단하느냐. 전화를 하고 친해져야 된다.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이명수 기자가 7시간 녹취록 봤을 때 나는 왜 전화할 생각을 못했지? 잘 받습니다 전화. 김건희 씨가. 그리고 문자나 카톡하면 다 보고. 나도 해볼 걸. 최근에 제가 저희 사이버에서 기사 나갔는데 더 깜짝 놀란 게 김성훈 차장 있죠. 김성훈 차장이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경호차장. 요것도 그래서 제가 김성훈 차장 지금 비아폰 뭐 얘기 나오고 당연히 안 받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숨어 있겠지. 시키는데 뭐 어떻게 그 바깥으로 나오겠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희 사이버에 그 지난 금요일에 기사 썼거든요. 사이버 송영훈 기자라고 비아폰 관련해서 윤석열이 지우라 했다, 김성훈이 지우라고 했다, 원격으로 전화하더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새 자기가 시간이 많대요. 그러니까 뭐 약간 언제든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어제 전화를 했더니 저도 잘 받아요? 근데 금요일날 기사를 보고 약간 이제 리피티드 게임을 한 방 맞았는지 자기가 말해준 거 반영도 안 되고 잘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 이러면서 문자는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받는 걸 보고 받네? 그래서 제가 김건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바로 전화를 했죠. 이거는 제가 이제 기자병 걸린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민주당이 좀 배워야 됩니다. 기자들이 전화 안 받는 거에 진짜 맘상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맘상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 기자들이 아마 공개할 겁니다. 그래갖고 전화 안 받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기자들도 이게 기자리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감정의 동물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전화 안 받고 전화 좀 무례하게 받고 그러면 그게 이제 기사에 반영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막 몇 년 이렇게 됐다 보니까 그런 그 쌓이다 보면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구악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좀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는 네. 민주당이 좀 국민의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있다. 예. 아니 근데 좀 이거 그게 뭐 개인적인 무슨 사생활이 아니라 일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의사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고 아예 답을 안 해주는 경우에는 많이 답답하죠. 예. 아니 그러니까 받아서 예를 들면 아까 장선민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 강요해서 고문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말해 막 이렇게 취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죄송하다. 내가 지금 그 입장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하고 끊잖아요. 그럼 2번, 3번 안 해요. 왜냐면 똑같은 멘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화 받아서 응대만 해도 사실은 기사 톤이 많이 누그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때문에 벌어지는 사실상 보궐선거이고 오늘이 123일째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1, 2, 3. 1, 2, 3. 좀 소름 돋는데 12월 3일부터 해서 6월 3일까지 지난 6개월간 정말 대한민국에 다사다난했습니다. 진짜 6개월을 어떻게 지내왔나 싶은 정도인데 그 가운데 우리 장인수 기자하고 저는 우리가 체포영장 발부될 때 그 새벽에 같이 하얏트 무슨 호텔에서 하얏트 호텔인가? 네, 거기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떠세요? 지난 6개월. 저는 그 6개월이 진짜 이제 먼 미래에 수십 년이나 100년 후에 아마 대한민국 역사체의 상당 부분 페이지를 요 6개월이 아마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옆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봤다라는 게 되게 뭐라 그럴까 기자로서 그래도 좀 뭐 딱히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딱히 한 게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이죠. 그래도 특종만 하는 사람이 6개월 사이에는 뭐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 6개월 만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 무슨 말씀을요? 무슨 말씀을? 근데 아무튼 기자로서 뭐 이게 무슨 값진 경험이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국민들이 시달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은데 아무튼 기자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6개월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 말고 한 시민으로서는 이게 내란을 척결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이 기득권 카르텔의 뿌리가 이렇게 깊구나. 이거를 전 국민들한테 아주 효과적으로 학습시킨 6개월이 아닌가. 6개월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늘 잃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잃는 와중에 또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들. 이 사법 카르텔, 조이대, 지기현, 시무정 해서 얘네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윤석열을 비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암암리에 활약하다가 이제 대놓고 커밍아웃 한 거잖아요. 그런 거 지켜보는 게 되게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되게 힘들고 지겹고 지긋지긋하고 뭐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고요. 그러니까요. 이정주 기자는 어땠어요? 저도 정선배랑 비슷한데 저는 한마디로 요가면 이번에 이 6개월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윤석열보다 우리 사회 소위 말해서 엘리트층, 참칭 엘리트라고 하는 기득권층의 민낯이 드러났다. 특히나 법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저희 취재기자도 그렇고 검찰하고 좀 다르게 봐요. 검찰은 검찰 이제 검사 동일체도 있고 뭐 권력형 뭐 이런 뭐 기소권 가지고 뭐 룸사롱 뭐 99만 원 끊고 많잖아요. 그러려니 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니 뭐 저 정도 우리 경찰 출입해 보면 경찰이 저지르는 비위나 어떤 부정부패의 수위가 있거든요. 뭐 어디 술자리 가서 경찰이 막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조금 단속하다가 뭐 비가 걸린다면 그 정도의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법원이 약간 사실은 안막 속에 있던 조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법관의 양심이 이제 헌법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마 법원이 그러겠냐 약간 이렇게 믿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의심하던 게 정반대로 드러난 거예요. 옳다구나. 우리가 의심하던 것보다 더 깊은 어떤 그 지하실에 지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3월 8일 날 구속 취소. 저는 그날을 제가 사실 가족들하고 이제 뭐 윤석열 구속됐고 하니까 이제 좀 장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말에는 조금 쉬어야 되니까 가족들하고 이제 밖에 나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추운 날이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구속 취소 딱 됐다는 하는 순간에
우리 그 같이 앉아 있는 핸드폰 하니까 우리 저 애기가 네. 구속 취소가 뭐야? 저한테 물어보고 아 그런 거 세상에 없다고 하니까 네. 속보 나왔는데 그 보니까 아빠한테 그 거짓말 치면 안 돼 하면서 진짜 구속 취소된 거예요. 네.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71년 만에 제가 그러니까. 모든 방송 나가서 나도 안 된다고 떠들어놓은 게 있는데 형사소송법 66조를 틀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 나와가지고 막 어퍼컷 비슷하게 살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때 진짜 이제 그게 바로 네. 나중에 헌재를 5대3 대드락설로 흔들게 되고 맞아요. 그게 선거법 2심, 대법원 파기환송, 뭐 맞아요. 파기자판 그렇죠. 여기까지 쭉쭉 이어지는 그 단초였어요. 맞아요. 예, 네. 세상 뒤집어질 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저희 취재 편의점이 이재명 후보 조희대 대법원장 파기환송 이 저희가 특종했잖아요. 서부학 차에서. 교수 인터뷰. 그 전에 서부학 교수 인터뷰로. 맞아요. 네, 원래 다 무죄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다. 맞아요. 파기환송,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파기환송을 하고 그리고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들어가는데 15일 날 이제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잡히고 이제 그런 걸 쭉 보면 일종의 이제 이번 그 내란은 굉장히 정교한 영역에서 다종다기하게 군사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사법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하신 기득권 카르텔이 전체적으로 다 동원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역사를 똑바로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좀 그 나이브했던 게 그러니까 그 이정주 기자님 말씀이랑 진짜 공감하는 게 기자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정의로운 검사 개인은 정의로울 수 있어도 조직원으로서의 그렇죠. 검사가 정의로울 수 없거든요. 근데 판사는 어찌됐건 개개인의 판결을 존중하고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그래도 검사보다 낫다. 보통 기자들이 그나마 네. 많이 그렇게 많이 평가들 하는데 네. 이번에 지기현 조희대 뭐 그냥 그러니까. 싹 다 깨졌죠. 네. 저희가 뭐 배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분의 개인적인 비위마저도 지금 들통이 난 상태잖아요. 그거 취재 막 기자들이 하고 있죠. 네. CBS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끝난 전쟁이 아니죠. 이게 대선과 별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착각하는 게 대선이 끝나면 예를 들면 그것도 덮어지겠지. 그거 별도 그거는 별건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마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기자들이 취재하고 늘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무슨 특정 당, 특정인, 네. 뭐 그 당선이나 그 지지 운동처럼 해왔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별개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별개로 누가 당선되든 간에 네. 그거 상관없이. 이런 쪽이 사법개혁 예. 그리고 사법개혁의 어떤 단초가 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대선 복판이기 때문에 다들 대선 취재하느라고 다른 취재 그리고 또 지면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거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정말 해야 되는 요소들이 이 내란과 관련된 보도가 적극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 사법 쿠데타가 도대체 조희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황당한 일을 막 벌인 것인지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사실은 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막 모여놓고 야 대선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 네. 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결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모였어? 뭐 이런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기자들이 정말 취재해야 되는 취재 꼭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별건이다 이거는. 네. 특히 저는 그 내란과 관련해서 노상원과 관련해서는 진짜 기자들이 좀 세게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판 취재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하고 예, 그 지규현이 비공개해가지고 그렇죠. 재판 취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개헌 모의 그 버거보살 네. 노상원 햄버거집 회동할 때 내가 윤석열 만났어라고 노상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YP 프로젝트인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부터 노상원이 윤석열과 함께 만나서 대통령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이른바 이제 검찰 안에 있었던 대오 프로젝트 같은 것처럼 그렇죠. 뭐냐 이 사람은. 근데 가장 끔찍한 챕터를 맡고 있는 게 노상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다 죽을 뻔했어요. 노상원에 의하면 우리 다 연평도가 됐든 어디 백령도가 됐든 다 끌려가가지고 배에서 무슨 사고가 나든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취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예, 좀, 기성 매체에 많은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 영역은 좀, 예. 아, 근데, 예, 그쵸. 이게 취재할 것도 많고, 바꿔내야 하는 것도 너무 많고, 맞아요. 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권 교체보다도 정권 교체 이유가 지금 더 걱정되는 상황. 맞아요. 예. 예. 이게 또 지지부진하면,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큼 개혁이나 할 일에 대한 속도가 안 나거나 그러면 이 지지자들 내부에서 또 목소리가 갈라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성급하게 많이들 마음이 다치셔서 되게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누군가를 비난하시는 수 있는데 네. 조금 더 차분하게 여유와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그 저널리스트 요새 또 취재하고 있는 거 없어요? 근데 빛나는 특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맨날 보면 이제 좀 쉬십시오. 저희가 설거지를 저희가 좀 해볼게요. CBS에게 좀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막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했던 게 이제 온유양원 그 보도가 그러니까. 있었는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거 보도하고 며칠 뒤에 이제 조이대가 급하게 한성한 게 터져갖고 그러네. 그게 좀 기사가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이렇게 파급이 좀 없었는데 그거 다시 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 진짜 궁금한데 그거 이제 최은순 그 어머니 최은순 씨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 가족들이 다 운영을 하더만요. 뭐 고모 일가 친척들이. 그러니까 김진우가 대표. 엄마는 거기에 식자재 납품. 그리고 이제 뭐 또 최은순 씨의 사촌 동생이 거기 이제 또 뭐 건물 관리 뭐 이런 걸로 들어와 있죠. 근데 어떻게 그 썩은 바나나 같은 과일 사실 바나나는 싸잖아요. 그렇죠. 굳이 썩은 거 안 먹어도 돼. 그런데 그런 거를 저는 그것조차 아깝다 이거죠 지금. 왜 나는 진짜 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인 것. 우리 옛날에 무슨 80년대 PD 수첩 2580 막 이런 데서 고발하던 완전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예.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무슨 어디 고아원 같은데 뒤에서 막.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근데 지금 영업 정지는 된 상태죠? 아직입니다. 말이 돼요? 예, 아직입니다. 아직 영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야 모든 게 다 정상화됩니다. 오늘이 지나야. 야, 오늘 투표 제대로 안 되면 그쵸. 그냥 계속 우리 썩은 바나나 드시면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온유양원에 계신 우리 저 환자분들은? 뭐 그렇죠. 너무 끔찍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3명이 썩은 바나나 먹을 수 있어요. 촬영하다가. 아니 저는 기준이 없을 아니 썩은 바나나라도 먹으면 다행인데 먹지도 못하고 끌려갈 것 같아. 진짜. 근데 진짜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퇴하려고 했던 건지 저는 그 온유양원 사태로 하나의 일단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내가 대통령의 장모인데 그렇죠? 대통령의 식구인데 그 하나라도 좀 잘해야지 말 나오면 안 되니까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집은 막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태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취재 안 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 김진우 씨도 그렇고 그때 대통령 처음에 들어왔을 때 김건희 굿즈 판다고 그 보수 언론에서 나온 적 있어요. 카페 만들어서 그 처음에는 저희는 김건희를 참칭해서 누군가가 물건 팔고 빠지는 이제 일종의 그런 사기꾼이 아닌지 알았어요. 설마 이거를 이렇게 근데 본인이 직접 하는 거야 가족들이 굿즈 자랑스럽게 초반에 갖고 저희는 진짜 말로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관종처럼 즐기는 거죠. 수익도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했다라고요. 막 이렇게 몇 개를 뭐 대량 생산해서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리고 권력이 그 위로 올라가면 좀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검찰에서는 검찰총장이나 뭐 예를 들면 3차장 이런 게 높은 직이지 대통령 되면 감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족쇄가 더 묶이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고방식이 그 딱 피라미드 구조 우상향하면 그만큼 권력이 많아지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투표 결과에 따라서 모든 역사가 뒤바뀔 수도 있고 이대로 갈 수도 있고 그 운명의 결정
나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22일 동안 선거 캠페인이 있었어요. 우리 장희수 기자는 개인적으로 22일간의 선거 캠페인 가운데 가장 이거는 진짜 기자로서 내가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건 있으세요? 저는 그냥 이준석 젓가락 발언. 이준석 젓가락 이렇게 발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걸 전 국민 듣는 데서 그 발언을 이게 그러니까 감수성이 단 1이라도 있다라면 마음속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진짜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저는 뭐 유시민처럼 유명인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도 뭔가 살짝 뭐가 씨지 않는 한. 혹시 취재해봤어요? 왜 그런 발언을 한 건지? 되게 당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게 약간 그런 발언하면 보통 우리가 즉흥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즉흥적이어야 돼요. 네. 즉흥적이어야 용서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죠. 말 실수한 거다. 말실수다. 그 순간.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유시민 작가 발언도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 설란 형이 노동자 비하하면서 나왔지만 설사 그렇지 또 방송을 하다가 이게 그 현장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뭐 이런 얘기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황을 보면 준비한 거죠. 당에서도 이렇게 세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준석의 스타일을 그대로 살려서 너 잘하는 거 한번 해봐라. 근데 그 옆에 있는 참모들도 생방송에서 그렇게 표현이 나올 줄 몰랐죠. 예를 들면 하다못해 과거에 뭐 이런 여성 비하나 이런 발언들이 있다. 이런 부적절한 가족들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만 물어봤어도 사실 용서가 되는 여지가 있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근데 그거를 콕 꼽아가지고 그 의도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런 어떤 욕설 프레임, 뭐 그런 식으로 부적절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여기서 한 번에 내가 엎어치게 하겠다 이런 과욕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를 권영국 후보한테 3쿠션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것 같으면은 직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귀대기의 자녀가 인터넷 카페에 이런 그렇죠, 글을 차라리. 올렸다는데 알고 계시냐.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해명도 하고 그리고 입장도 밝히고 지난 대선에도 이슈가 됐었고 그때도 사과했는데 죄송하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그렇죠.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뒤틀어가지고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보면서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고발하려고 한 거다. 내 질문에 혐오가 어딨냐. 이렇게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니까 진짜 빌드업을 한 거죠. 이준석 후보 주특기예요. 이렇게 빌드업해서 예스 받아놨으니까 너 아까 예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게 그게 혐오가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둬놓고 패려는 일종의 다 보이잖아요. 가두리식으로 패는구나. 네, 근데 여기는 뭐 논리의 뭐 소피스트 향연장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상대방 검증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체 말로 소피스트 하려면 잘하든가 그러면 하려면 잘하든가 기술적으로 잘 빠져나와서 자기는 안 다치게 해야지. 근데 폭탄 터뜨리고 사람들이 쟤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본인만 그냥 그렇게 젓가락만 딱 남고 다 지금 폭파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으로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분석하세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근데 개혁신당에서 당원이 1,000명이 늘었다. 뭐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 10% 뭐 이렇게 육박하고 어떤 일부에서는 이제 10% 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지지율은 쭉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지상파 이따 나와갖고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아. 지상파 아니어서 막 얘기해도 돼요. 3-4% 빠진 것 같던데요? 3-4% 빠졌다고?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촉으로. 빠진 것 같더라고요. 빠진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아니에요. 갔다. 저도 느낌과 그걸 제 꿈에서 본 것 같아요. 꿈에서 한 자릿수였고 저는 어떻게 봤냐면 거기서 추가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원래 우리 정치 취재하는 게 힘들잖아요. 선배님도 원래 전문이시지만 정치 취재가 실체가 있는 취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피곤해요. 우리가 그 앞단에 말의 그 지하까지 들어가려면 우리가 뭐 검찰입니까? 앞세게 해야 돼요? 모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까지 모르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실체를 그림자를 보고 역산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제일 중요한 그림자가 뭐냐면 원래 이준석 후보가 다음 날 사과 안 하고 받아쳤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리고 백브할 때 뭐라고 했냐면 불편하실
그 불편하실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런 분들에게 죄송했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이게 첫 사가 아닌 사가고 이거 염장지른 반박이 여기 여의도 네. 공원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보시면 이 전선이 이제 계속 혼란스럽다가 그 다음 날인가 그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예. 네, 죄송하다고. 그리고 경위선수길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무릎을 꿇어요, 사실상. 제가 뭐 좀 사과의 톤이 달라지죠. 예. 지지율이 안 빠지면 절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준석은. 네. 예. 이게 빠졌다는 증조하다. 이게 그림자를 보세요. 그림자가 이미 저기 해질녘까지 넘어가는 거야. 이미 석양이 지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게 지지율 올랐잖아요. 사과 안 한다니까요. 자체 조사를. 네. 저는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파악하면 예를 들면 막 펜코에서 야 물러서면 안 돼. 뭐 이걸 더 당당하게 나가. 왜 우리는 손가락을 김재수 의원 말한 대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가운데 손가락이 뭐가 중요해? 다리 중요하지. 자, 우리 앞으로 전진해서 올랐잖아요. 자체적 결과 다음 날 사과 취소할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 그 한 거는 사과도 아니다. 근데 계속 톤다운하면서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막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국민들한테 사과하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엎어치기 당할 수 있으니까 또 잘못했지 이럴까봐 딱 쪼개가지고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당원들을 향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윤석열식 아닌가. 딱 윤석열이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을 표방하고 올해 딱 40살이 돼가지고 대선 후보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한 후에 출마해서 좀 다른 개혁 보수를 주장할 줄 알았더니 완전히 하는 스타일이 보니까 윤석열 시즌 2다. 그래서 권영국 후보가 40대 윤석열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40살. 그러니까 꼰대란 말이 사실은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쓰긴 하지만 꼰대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말, 생각, 의견, 어떤 문화나 태도, 습성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는가. 그 포용이 안 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젊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20대들의 제가 40대 입장에서 20대를 보면 그냥 다 젊은 꼰대 보는 것 같아요. 절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수용하려 하지 않아요. 대표 주자가 이준석입니다. 대표 주자. 그 세대 그 진짜 젊은 꼰대들을 대표하는 딱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어제 여러 정치인들 만나서 또 취재를 했는데 이런 분위기 말씀하신 젊은 꼰대 이 분위기가 확산하면 대한민국이 극우적으로 오염될 수 있겠다. 되게 위험하게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김종대 의원이 저희 방송 나와서 이제 말했는데 저희 7시 반에 질문하는 기자. 장인 선배님도 한번 초대하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월화수목 7시 30분. 월화수목. 저녁 7시 반. 근데 한번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치즘 과거에 그 나치즘이 이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처럼 공감을 사지 못하고 어느 집단이 폐쇄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0대가 일종의 이 갈라치기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라치기의 선두주자가 이준석 같은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갈라치기 진짜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치즘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유대인을 그 괴베르스를 우리가 선동가라 하잖아요. 근데 괴베르스가 잘 보면 뭐 정치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말을 반복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당시 책을 보잖아요. 괴벨스가 우생학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생물학, 우생학. 그러니까 나름대로 먹물이에요. 먹물들이 설득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원래. 그래서 차라리 윤석열이랑 막 전환기 이런 사람들은 무식하잖아요. 들으면 이상한 소리 하거든. 그래서 배척하는 거야. 저 뭐라는 거야? 정광훈, 정광훈 이런 사람들 너나 잘해 이렇게 하는데 애매한 지식인들 있죠. 우리 사회 암약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1920년대 30년대는 우생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유전자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그 보인자 유전자 뭐 배태되고 또는 세습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인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유태인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괴벨스가 이걸 연구해서 갖고 나와 연설문을 보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술적인 근거를 갖고 걸고 레버리지로 오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아예 뻘소리는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YS 얘기하고 노무현 정신 얘기하고 광주 정신 얘기하고 5.18 얘기하고 4.3 얘기하면서 그렇죠. 갈라치기를 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갈라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뭐 이제 광주정시는 통합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 영호남 통합이지, 뭐 나눠서 각각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갈라치기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특히 이제 젊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그 소위 어른 세대들을 향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니까 우리를 대변해주나? 이런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인 지하철, 네. 뭐 지하철 요금, 예, 예산 뭐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뭐 65세 이상 뭐 노인들 이제 무료로 타고 하면 이게 무임승차 아니냐 이렇게 타깃을 정해요. 네. 그럼 지금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면서 본인들 생기가 너무 어려워요. 국민연금 뭐 소득 대체율은 높지도 않고 그렇게 약간 불만이 생기니까. 야, 이게 바로 너네 지금 세금을 노인이 쓰기 때문이야. 그렇죠. 노인 때문에 딱 찍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주장하면 아까 제가 괴벨스 말했잖아요. 논리를 네. 어떻게 갖다 대냐면 여기서 교묘하게 갖다 댑니다. 그냥 노인들 무임승차 없애 이러면 반대 의견이 많아요. 야, 노인들이 그러면 그 건보공단하고 연동이 되는데 지하철 타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건보의 이런 재정도 좀 완화되고 뭐 여러 논리 쓰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전체 무임승차의 그 엠빵 드는 비용이 3천억이다. 이걸 싹 거두자 이거예요. 그럼 시골에 있는 노인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있는 도시만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싹 모아서 n분의 1로 나눠서 쿠폰으로 주자. 서울에 있는 노인들, 시골에 있는 노인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논리를 무장한 것처럼 해서 정책을 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예산처에 물어보니까 이거 노인 무임승차 뭐 무임승차든 뭐 무료승차든 간에 이거 모으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 2%도 안 돼요. 이거 싸그리 모아갖고 뭐 저거 무임승차 한 거 갖고 계산해봤자. 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이나 기업에 뭐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나 삼성, 현대, LG 뭐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사람 그렇죠. 법안 낸 거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한마디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구찌가 크고 훨씬 더 시급한 개혁들. 아니, 무조건 재벌 개혁한다고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에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재벌이 세습했을 때 일감 몰아주기 하는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대한항공 뭐 갑질 여러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전면에 나서 기자회견한 거 있으면 대봐요 하나하나.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뭐 파리바게뜨 노동자들 뭐 SPC 또 상황에서 나오냐고요. 그러면 노동자들 뭐 생각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번 뒷단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노인 혐오 갈라치기 사실 그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도 있지만 바꿔 말해서 액수나 많으면 제가 말도 안 한다니까요.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액수가 많으면 국가 재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설사 혐오를 할지라도 따져볼 필요는 있죠. 네. 혐오를 걷어내고. 근데 이거는 우선순위로 봐도 그렇게 따질 만한 문제도 아니에요. 따질 수 있지만 우선순위 저 100몇 위에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문제는 건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올바르지 않은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지역주의, 그러니까 이제 지역주의가 퍼질 만한 어떤 그런 토양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유대감이 강하다 하더라도 상대 지역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과거에 보면. 그런데 그거를 박정희 때 잘 이용을 해서 이제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 이 박정희는 갔지만 우리가 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 갈등 이걸 생각하면 정말 아득합니다, 진짜.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하는 현대 정치에서 이게 이준석이거든요. 이미 젠더 갈등이 이준석 때문에 정말 이거 앞으로 100년이 지나야 될지 200년이 지나야 될지 이 젠더 갈등을 치유하려면 대한민국에서 그랬는데 성공하고 나서 이걸 이제 또 세대 갈등으로 해서 또 자기 포션을 넓혀 가려고. 네. 근데 진짜 영악하긴 한데요. 이준석류의 정치는 이제 좀 끝장내야죠. 근데 저는 유권자들이 좀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는데 전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기재는 뭘 봐야 돼요. 근거. 그걸 사실은 언론이 좀 제공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기성 언론들 보면 다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그냥 기계적으로 어느 정치인이 뭐라고 했다. 아무런 판단이 없어요. 이게 옳고 그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필요한지 불필요한 건지 저는 우리 언론들이 그런 역할과 기능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 비상개혁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런 거는 좀 많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오히려
저희 같은 유튜브 언론들이 훨씬 더 단독을 많이 하고 저널리스트, 뉴스타파 이런 매체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막판에 그 리박스쿨에 이르기까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디어도 상당히 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직 기자 두 분 나오셨으니까 특히 지금 기성언론에 계신 우리 이정주 기자님께 내부의 어떤 성찰이나 뭐 좀 보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젊은 기자들 특히. 저희도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 항상 기사를 판단하고 오전 오후 회의하고 데스크 회의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편기자들은 이제 취재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이제 큰 언론사 계셔봐서 알겠지만 언론 구조가 이제 위에 의사결정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되느냐, 그리고 이슈의 의미가 있느냐, 향후 증폭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까지 다 따져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사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뭐 취재 편의점에서 그 장윤선 앵커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당시에 구속 파기환송 이유 이걸 좀 다시 보기도 했어요. 기사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력하는데 앞으로 유튜브 쪽으로 이제 좀 무게추가 이동하면서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저희도 이 조직을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CBS 내에서 유튜브 팀을 예전에 뭐 사실은 한두 명이 어디 나가서 그냥 카메라 찍고 뭐 저희 회사라서 그렇지만 대체로 기성 언론들은 딱 소위 말해서 안에 선입견이 갇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야 유튜브 뭐 하는 거 그냥 카메라 한두 명 보내 약간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검증도 하고 저도 이제 유튜브 쪽 팀에 있지만 기사를 제가 글로 쓰거든요. 실제로 박스를 쓰는 기자니까 그거를 쓰고 실제 취재를 해서 반영을 하기도 하고 글로도 쓰고 유튜브로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이제 장인 선배 장인수 TV 취재 편의점 잘 참고해서 제가 취재 단서를 찾기도 하고. 그렇구나. 저도 뉴스타파 자주 봅니다. 저도 뉴스타파 열심히 봅니다. 취재 단서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이제 서로 보고 배우는구나.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언론의 기능은 비판 기능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그냥 출입처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보도자료 보고 그냥 쓴다거나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제일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은데 정말 쓸 게 너무 많잖아요. 이상한 작태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이제 이준석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이준석 일정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백불할 때. 그러니까 명태균이랑 전날 통화를 한 거를 확인을 한 거죠. 하고 간 거죠. 오후 5시쯤에 대략 한 2, 3분 정도 통화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그냥 안부 전한 게 아니라 이제 단일화 관련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과.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어제 명태균이랑 통화했죠? 통화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 안 난다. 단일화 얘기했죠? 단일화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단일화 얘기를 들을 뭐 위치에 있지 않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국민의힘과 이준석의 단일화였잖아요. 개혁신당에. 그 타이밍에. 근데 그거를 명태균이랑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 전화를 명태균이랑 한다고? 저는 이게 기자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당길 만한 소재라고 생각해서 이명수 기자랑 일부러 가서 저희가 기사 안 쓰고 다른 기성매체 기자들이 먼저 기사를 쓰라고. 그걸 가서 질문을 했는데 일종의 소스를 던져준 거네요. 그렇죠. 선배들이 확인을 시켜준 거. 이준석이 또 그 덥석 확인도 했고 물어서. 근데 정말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이 단 한 개의 질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나.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얼마 전까지 기성매체에 있었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딴 나라 얘기인 거죠. 이명수 장인수가 하는 얘기는 그냥 딴 나라 얘기,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 귀찮고 모르겠고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이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이제 온몸으로 튕겨내는 듯한. 정말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질문하는데 못 보던 이게 왜냐면 이게 그 마크맨들이잖아요. 대선 때. 그렇죠.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디서 못 보던 기자가 와가지고 살떡 같은 기자가 와서 이상한 질문하면 쟤 뭐해 이렇게라도 쳐다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애써 쳐다보지도 않아요. 딱 노트북만 하면 그 질문을 계속 하는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가 저 질문을 하나. 그래갖고 이 기자들의 태도에서
야 이게 뭐지? 그냥 뭐 저희가 큰일이네. 반갑지 않은 존재라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네.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나? 네, 이렇게까지 그리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한 줄 기사도 안 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 개혁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네, 여기 뭐 우리 이정주 기자 기성 매체에 있는 기자를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좀 미안한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사들 때문에 망하지 않고요. 판사들 때문에 망하지 않고요. 뭐 정치인들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재벌들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언론 때문에 기자들 때문에 망할 겁니다. 정말. 판사나 검사나 재벌이나 정치인이 잘못 가도 기자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지켜보고 제대로 기록하면 그 사람들이 바뀝니다. 네, 막 나가지 못해요. 제어할 수 있어요. 고삐 잡고 기자들이.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자들인데 맞습니다. 기자들이 같이 정신줄 놓으면요. 그 타락은 그 사회 타락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멈출 수 없다. 예.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인 중지를 모아서 제가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언론 개혁을 이정주 기자님 나와 계셔서 하는 말씀인데 때려잡자. 그것도 필요하죠. 네. 언론이 잘못한 거 징계해야죠. 근데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또 굉장히 고생도 하거든요. 또 제대로 좋은 컨텐츠, 좋은 기록을 남기고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직접적으로 베너핏,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자. 왜냐하면 때려잡기만 하면 언론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게 우리가 노무현 참여정부 때 기자실 없애겠다라고 해서 조중동부터 한겨레 MBC까지 일치해서 온몸으로 저항해서 언론이 그걸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영리해질 필요가 있는데 미정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갈라치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을 만들어야 돼요. 언론에. 그러니까 떡고물도 좀 줘야 돼요. 조중동한테 광고 주던 거 일부 회수해서 이정주 기자님처럼 좋은 기사 쓰는 기자들한테 다른 방식의 어떤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가져가면 기자들이 좋아하겠죠. 언론 개혁한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열심히 취재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뭐 돈을 벌려면 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자를 하는 이유는 그렇죠. 어쨌든 단 한 발이라도 세상을 바꾸는데 그리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가 있는 것을 밝혀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정의로운 사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계식으로 샐러리맨처럼 오늘 내가 출입처 왔고 이준석 기자회견 하니까 한 줄 기사 보내고 나 오늘 했으니까 이제 점심 먹으러 가고 뭐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프로그램 사실은 기자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안타까워서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굉장히 중요하지만 언론개혁 또한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기사 보도량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내란 심판 선거인데 한동안 단일화만 써요. 그러니까. 기사가 단일화밖에 없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단일화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보도 행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정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 진짜 보면 그렇죠. 누가 뭘 발표했다 정도지. 소위 얘기하는 공약 검증 같은 거 예전에 뉴스타파가 공약 검증하다가 막 비판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그건 여야 가림없이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해야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워낙 긴박하게 벌어지는 선거라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하여튼 여전히 굉장히 우리가 대통령 선거 오늘 끝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언론이 해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다. 더 적극적으로 좀 취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장희 선배 진짜 좋은 지적이시고 정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영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혁의 소위 말해서 개혁의 명분, 개혁의 어떤 목소리 그런 의지만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 의지에 상응하는 영리한 수단이 좀 필요하고 그 측면에서 보면 언론 개혁이 정말 저도 옆에 동료 기자들 있지만 저희들도 참 한편으로는 편기자들은 처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어쩔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생활인으로서 좀 지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확실한 건 저희가 이제 출입처 가봐도 족벌 재벌 언론 그러니까 그 회사를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대주주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한 80%가 자본 세력들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언론 자유를 개방화시켜서 들어온 나라고 자본주의의 소위 말해서 끝단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좋지 않은 사례가 언론 사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족벌 언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적 진영을 있는 사람들 거기를 목소리를 내는 지분을 가진 집단들이 현재 전체 언론사의 한 8, 90%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못 내고 이제 취재 편의점이나 장윤 선배처럼 1인 미디어 이렇게 이제 고군분투하는 거죠. 그 평형을 맞추는 거. 네. 요걸 어떻게 갖고 가는지 좀 봐야 되고 인센티브를 적절히 주면서 이런 분들한테 구조를 좀 개혁을 해야 돼요. 네.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제 유시민 작가님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언론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유시민 작가님이 이제 기성 매체는 포기하자. 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다 1인 미디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고 장윤선 선배 같은 분들 저도 취재 편의점 즐겨보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무게추를 옮기자라고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언론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분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 지상파물이 덜 빠진 건지 저는 기성 매체가 튼튼하게 이 중간에서 버티고 있고 제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더더욱 언론 개혁이 더더욱 중요하고요. 맞아요. 네. 예. 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MBC가 없었다면 그렇죠. 이게 가능했겠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왜냐하면 MBC, JTBC가 정말 거대한 항공모함으로서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저는 진짜 MBC 칭찬합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장인수 기자 계실 때하고 좀 분위기 많이 바뀐 거죠.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정말 그 MBC가 큰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미디어들이 같이 이제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뭐 특별하게 뭘 같이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이제 시민들이 알게 되고 저는 그런 게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기성 언론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성 언론이 잘해야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대한 언론들도 기펴고 일할 수 있는 매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출입처 관행 같은 게 사실은 큰 문제이고 특히 법조 기자단 이렇게 그렇죠. 짬짬이 하는 거 이런 거 카르텔이죠. 문제인데 네. 그런 카르텔을 깨는 거 그리고 출입처를 열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취재 활동할 수 있게 역량껏 할 거 아닙니까? 큰 회사들은 열심히 더 일을 많이 할 거고 큰데도 일을 안 하는데 작은 매체가 열심히 일해. 그럼 회사들이 더 빛나는 기사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상향 경쟁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보도를 확 열어버리면 저는 이것도 굉장히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부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면 좀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열띠게 토론을 하는 시간에 벌써 11시 20분이 됐는데 오전 11시 투표율이 18.2%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보다 2.2%포인트 높은데요. 지역별로 좀 살펴보자면 역시 대구가 최고치입니다. 대구가 23.1%로 제일 높고요. 사전투표에서 최고치를 찍었던 전남이 지금은 최저치입니다. 12.5%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17.1%고요. 그 밖에 대체로 19% 내외 경북이 또 21%로 두 번째 순위를 겪고 있네요. TK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경기권 분들이 많이 해줘야 돼요. 결국은 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 네. 수도권에서 투표를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혹시 주변에 나 귀찮아서 투표 안 할래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네. 네. 이번에. 네, 이번에 못 봤어요. 근데 안 했던 사람 많더라고요. 아직 못했어? 네, 목금이 네. 사전투표 평일이라서 네. 생각보다 그게 사전투표 지난번에 휴일 걸렸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딱 걸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투표하기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하나의 논제로 봐야 되는데 험한 환경이에요. 아니 이거 직장 다니는 사람들 맞아. 점심시간에 아까 말씀대로 점심시간에 갔는데 또 줄은 길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날만큼은 좀 더 많이 설치해서 쫙 펼쳐서 그러니까. 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공항에도 승무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대 근무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이제 그 장기 비행하고 온 사람들이 오늘 만약에 비행 스케줄 걸려버리면 못 하거든요. 그렇죠. 설치해 줘야 돼요 원래. 맞습니다. 아니 공항에는 있어요. 저희서 사전투표소 갔었는데 본투표도 인천공항에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이 투표는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축제와 관련된 거고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갈 건지 비전과 방향을 정하는 건데 이때 돈 좀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이거 돈 아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표소 설치하고 인원도 더 배치해서 한정적으로 요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며칠. 쓰면 또 얼마나 쓰겠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은 좀 늘려야 된다. 국민 세금 좀 쓰자. 아니 그 말 나와서 하는데 여기 그 3차 토론, TV 토론 생중계 하시잖아요. 했었어요. 우리 이번에 유튜버들 얼마나 한 방 맞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장인 선배님 여기 계시면 MBC, KBS, SBS 여기 이제 독과점이에요. 맞아요. 선관위. 근데 선거 토론 공공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게 뭐 무한도전이나 1박 2일이면 제가 이해가 돼요.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근데 선거 토론은 공공재인데 후보들이 출연료 받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사람들한테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그 영상은 누가 주관하든 간에 무료로 다 볼 수 있게 해야죠. 그거를 돈 받고 팔겠다고 주관사한테 또 선관위가 그렇게 맡겨가지고 결국은 이게 알 권리를 좀 사람들한테 좁히는 그런 역효과가 있었어요. 저희 그래서 못 들었어요. 저작권 때문에. 소리만 나갔어요. 이게 왜 그러니까 못 들은 게 말이 됩니까? 유튜브 하나라도 더 많이 틀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요새가 무슨 80년대다고 집에 가서 누가 TV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뭐 버스에서 보기도 하고. 근데 유튜브를 들어갈 때 꼭 MKS만 들어가라는 법도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채널 갈 수도 있지. 그러면 선거 토론만큼은 국가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광고 팔지 않습니까? 그 토론하면서. 그러면서 또 별도로 이거를 보도를 하는 회사들한테 개별적으로 또 과금을 했어요. 이거 이번에. 이중 수익을 먹겠다는 건데 저는 그래 봐요. 저희도 이제 샀지만 저희가 회사야 그렇게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면 비딩을 하자고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CBS가 낙찰받아도 우리는 광고 안 받을게요. 미국 방식이죠. 우리는 취재 편집에 공짜로 줄게요. 좀 더 사람들에게 공공재로서 더 많은 더 좋은 조건을 하는 사람에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비딩은 안 시켜요? 비딩은 안 시키고 먹으면 수익 얻으려고. 아니 세상에 이런 깡패 같은 상도이 없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이번에 화났어. 이성주 화났어. 제가 겪으면서 꼭 저희가 당해서가 아니라 선거법 개정 투사될 것 같은데. 이거 사법개혁하고 선거법 개혁은 제가 100% 동의합니다. 제가 MBC 출신으로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선거방송은 당연히 맞아요. 공개해야죠. 근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풀단 기자들 영상 촬영 기자들이 반대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 카르텔이 그러니까 심각해요. 기자단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설득력은 우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우리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출입처의 이 출입 기자단들이 그 의식 자체가 좀 옅어지거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요새는 예전에는 기자단에서 아시잖아요. 싸우면은 알 권리 갖고 일단 논리를 기자들이 그렇게 냈거든요. 알 권리로 붙었어요. 지금은 요새 기자단에서 출입 기자들 회의하면 그런 얘기 아예 안 합니다. 진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그냥 내 이익 진짜. 니네 때문에 우리 손해 봤어. 그냥 이거. 나 퇴근해야 되니까 니네가 빨리 기사 쓰면 우리 피곤해져. 그냥 대놓고 알 권리를 제한하는 식으로 그냥 뻔뻔하게 기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그 개념이 없어졌는데 이런 식이면 진짜 언론개혁 그것도 진짜, 포함해서 해야 돼요. 오늘의 화두는 언론개혁이네요. 정말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11시 기준 18.3%이고요. 지난 20대 대선보다 2.3%포인트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투표 참여하지 않으신 애청자분들 계십니까?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오후 6시 아니고요. 끝났어. 못 가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후 8시까지 2시간 더 투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하나만 개인도장 가져가시면 안 돼요. 신분증만 가지고 투표소 어디든 확인하셔서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한 표 행사해야 주권자로서 우리가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누리고 또 정치권에게 똑바로 하라. 당신들 정치 제대로 해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자들이 얼만큼 투표에 참여해서 얼만큼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결정하는 그 무게추가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표 방송을 저희 취재 편의점이
좀 늦게까지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저희가 잠시 후부터 투표소 현장 스케치 늘 하던 대로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개표 방송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양지열 변호사 거의 없다 이상민 씨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함께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떠나지 마시고 취재 편의점에서 모든 정보를 다 한꺼번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면서 댓글로 많은 의견도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 저희들 더 풍성한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급해지네요. 또 현장도 나가야 되고.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귀감이 됐습니다. 특히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후배들한테도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고. 마지막에 선거법 개정, 굉장히 중요한 선거 토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처가 많습니다. 네. 예, 이거 반드시. 다음 선거는 무조건 취재 편의점에서 네. 그 틀어야 된다. 서울시장 토론을 틀고 네. 공짜로. 네. 당연히 공짜로 틀어야죠. 네. 세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알 권리를 네. 보장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저희가 방송 안 하더라도 제가 취재 편의점 틀도록 싸우겠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이번에 뭐 은퇴 걸고 싸워요, 이번에도? 뭐 기자 은퇴? 제가 이제 기자증을 안 걸고 그랬어요. 파기환송 다음에 하도 악플러들이 많아. 내가 그 유죄 나오면 기자 은퇴한다 했더니 아직도 기자 아니야? 네. 근데 제가 좀 짜치긴 한데 한동훈처럼 뭐 제가 언제 은퇴한다 했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말을 했는데 네. 정확하게는 파기 자판이라 얘기했어요. 근데 파기 자판이나 뭐 환송이나 뭐 일반 사람들 듣기에는 저는 그렇게 짜치고 싸우고 싶진 않아요. 뭐 저는 지금 다시 돌아가도 그 판결이 잘못된 거지 여기에 내 기록은 제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만 악플러들한테 좀 서운하다. 세상이 잘못됐으면 세상을 지적하셔야지. 이 기자직 하나 갖고 먹고 살고 있는 저한테 너 왜 은퇴 안 하냐고 하시는데 이제 그만 이정주 기자에게 그만 은퇴하라고 하시고요. 열심히 기자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